안녕하세요. 이페스 손사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2022년 제45회 손해사정사 1차 과목 중에 손해사정 이론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서 잠깐 2022년도 45회 손해사정사 시험 1차 과목인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면, 그리고 최신 경향을 조금 설명하면 여지껏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역시나 몇 문제 출제가 됐고요. 또 교재에서 저하고 풀었던 문제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대부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높은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은 이제 제외하고, 이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비교적 맞추라고 낸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원래 제끼는 문제들은 다 제낀다 가정하고, 언제나 그랬듯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늘 출제됐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험이 무언지,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이 왜, 그리고 어떤 부분들,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각 강조했었던 파트 부분들에서 나와야 될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충분히 교재 위주로 학습하고 저와 같이 문제풀이나 기본 과정을 풀으셨던 분들은 적정선의 점수들을 충분히 맞으셨을 거고, 실제로도 후기나 저하고 이제 같이 오프라인 수강생들 중에 이렇게 고배를 마시는 수강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대로 저희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 있으셨던 시험의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해사정 이론 과목 자체가 범위가 워낙 넓은 과목이에요. 오늘도 이제 풀이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 전 수업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 교재에 있는 그대로 된 내용들도 출제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버릴 걸 버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7에서 한 8문제 정도는 교재도 없는 문제였어요. 어디 시중에도 없는 문제였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읽어서, 근데 그렇다고 주관식 시험인 것처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찍을 수도 있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절대평가 60점만 넘어가는, 평균 60점만 넘어가는 시험에서 그 이상 득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듣는 수험생들은 주로 2023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겠죠. 2022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거 들을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죠?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2023년도에 46회 손해사정사 1차 과목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상. 기본 강의 20강 넘는 시간들에서 쭉 해하고 문제풀이도 10강 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습득돼야 될 내용들을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손해사정 이론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요 정도 감을 좀 익히는 수준으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세상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량 실업, 전쟁이나 내란,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내란은 세계 각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 같이, 이게 등과 같이 다수에게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는, 이거는 리스크,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기에 나와 있던 동태적 리스크, 근원적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특정 리스크,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리스크의 개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동태적 리스크는 리스크가 막 급변하는 걸 말해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여. 그리고 근원적 리스크는, 정답이 근원적 리스크인데, 이 근원적 리스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수에게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 만약 인플레이션이나 대량 실업, 전쟁, 이렇게 다른 보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만 해당되는 건 동태적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막 급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여기에서 묻는 키워드는 다수에게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예요. 다수라 함은 이 일 발생된 것들로 인해서 한 명, 특정인에게 이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 다수, 많은 사람에게 미쳐지는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근원적 리스크, 근원적 리스크라고 말하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특정 리스크예요. 개인의 화재, 개인의 사고, 개인의 생명과 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명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미치는 건 특정 리스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만약 실수하신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고 막 급변하는 부분들을 보고 동태적 리스크라고 체크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원적 리스크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근원, 외우세요. 달달달. 이렇게 아니지. 요 다양한 리스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제가 이제 문제, 40문제를 다 설명하면서 이거는 틀려도 됩니다. 버려요, 이런 거. 이거 공부 안 할 거예요. 라는 문제들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2023년도에도 저 이거 안 풀 겁니다. 이거 물려면 끝도 없습니다. 라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나.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라고 체크하는 내용들이 몇 문제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하고 강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2번, 아래 설명에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은, 자, 이거 계속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네요. 그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런 리스크들. 그럼 위험에 처해 있는 경제 주체가, 예를 들면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제 주체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리스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처해져 있는 리스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냐고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무엇이고, 그럼 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게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그걸 뭐라 하냐면 리스크의 인식이라고 말해요. 리스크의 인식. 그럼 리스크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그 리스크 요소 중에 파악하는 방법, 그 내용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직 내 일련의 기업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호가 상호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차단되었는가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에로점이라고 파악됐던 부분에 실질적으로 에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 조사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 보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업무 흐름도인데, 일단 이 회사 자체에서 바로 현장을 투입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조사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일일이 모든 위험, 어떤 공장에 가가지고 매번 그 위험들을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 보는 거예요? 업무 흐름표. 이 플로우 차트라고 돼 있죠. 플로우 차트를 먼저 보거나, 또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확인할 때는 재무제표나 회사 내 회계장부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예요? 이런 과정으로 업무가 쭉 진행된다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 위험이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리스크 관리할 때 리스크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업무 흐름도 관계된 내용들을 설명했었죠. 이것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제 수업 들었으면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혹 몰라도 문구에서 정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혹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있고 잘 찍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3번.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아래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이거는 틀린 분들은 공부 안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문제. 보험은 개별 리스크와 집단 리스크를 모두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개별 리스크는 가로 안에 의하여, 집단 리스크는 가로 안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된다. 이거 가장 기본이죠.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보험인데, 그럼 그 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리스크 관리 중에 보험은 전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것도 이제 공부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겠지만, 위험을 넘기는 거예요. 자, 위험을 넘기는데, 요 전가는 누가 넘기는 거냐면, 개별 위험의 주체들이 위험을 넘겨요. 누구에게? 보험회사. 여러분들 위험, 암 걸릴 것 같아,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보험 들죠? 그 보험 들어서 보험을 든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던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보험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개별 리스크, 내가 갖고 있던 개별 리스크를 전가에 의하여 넘기고요. 집단 리스크, 그럼 그 전가받은 보험은 어떻게 할까요? 보험회사가 이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의 보험만 받아가지고 보험사는 절대 관리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사고 날지 안 날지 확률 50%지. 하고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면 타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보험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합, 가장 중요한 거죠. 결합은 리스크 폴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험을 모으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럼 보험사는 뭐가 필연적으로 나타날까요? 자연스럽게 많은 보험을 가입시켜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개별은 전가시켜서 위험을 제거시키고, 보험자는 위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하도록. 이게 파생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제가 오늘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하죠. 이건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쭉 설명해 나갑니다. 위험의 다수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이죠. 왜? 동질 다수의 리스크를 모아야 효율적인 관리, 결합이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보험사가
그래 보험사는 당연히 이 결합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개인에게는 내 위험을 전가하기가 상관없는데 보험은 결합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보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파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벌써 1, 2, 3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자, 아래에서 손해보험 보험사고의 요건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죠.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은 일단 보험사고 발생 요건, 그리고 보험사가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사고의 요건은. 일단, 우연성은 당연한 거예요. 우연성. 보험사고는 우연하지 않은 사고는 담보할 수 없어요. 왜? 고의사고 다 면책시키고 있죠. 왜 우연성을 강조해야 하냐면, 이것도 좀 또 길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보험자가 아까 좀 전 3번 문제처럼 막 모아놨잖아요. 보험을, 위험을 아주 다 결합시켰다고요.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는 막 일부러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사고가 나야지 우리가 보험은 통계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예측치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 예측치가 맞아떨어져야 보험자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는 그 효율을 떨어뜨리죠. 즉, 객관적으로 예상했었던 예측치를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보험사고의 요건은 당연히 우연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단체성, 기술성 이런 거는 보험의 사고의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위성도 마찬가지. 발생 가능성, 발생할 수 있어야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생할 수도 없는 건 사고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우연성이 정답인데 이것도 저와 같이 기본 강의를 쭉 보험의 기본 과정들을 이번 이론을 쭉 풀어가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 아주 1, 2, 3, 4번이 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버려도 되는 문제예요. 틀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고용보험법 다 볼 수도 없어, 사실. 고용보험법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용을 위해 이제 고용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급여 생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떼잖아요. 자, 여기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 63조에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맞춰요? 몰라요. 고용보험법에 대한 법률 조항들을 다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위해서 공부한다? 미련한 거죠. 네. 우리 1차, 2차 과목 총 7과목을 신체손해사정사 기준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차량,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1차 공통과목 이외에 각각의 2차 과목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목들과 다 같이 공부하면서 보려면 시간도 부족한데 요 일정 부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특히 2차라면 어쩌면 몰라요. 2차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누락시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모르면 찍지도 못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과목은 한 문제, 고용보험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재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버려요. 이거 다 볼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 먼지만 체크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런 표현하면 강사가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예요. 이거 상병급여거든요, 답이. 그러면 이거 보험, 제 6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질병 등의 특례,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보험보호법 63조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규정들을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론 또 하지만 2023년도에도 강의 안 할 거예요. 이건 버려도 돼요. 버리시고, 이 문제는 찍으십시오.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틀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다음 중 이것도 마찬가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족의 순서는 이거 사실 작년에 민법의 상속 규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자, 그거와 연관된 부분들로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 몰라도 조금 좀 지혜롭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망의 상속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제 자녀가 먼저 되고 부모 그리고 자녀 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다음에 뭐 반계열족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국민연금은 조금 달라요. 일단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요 가까이 보면 정답이 2번인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손부모인데 자녀가 일단 먼저고 부모가 나중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의 기준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배우자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부모, 그 다음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예요. 요 순서로 이어지니까 센스 있게 찾으신 분들은 사실 2번, 1번 부모하고 자녀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항상 먼저거든요.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됐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2번인데 요거는 교재에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우리 연금법상의 상속 기준들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또 공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2차 과목에도 나오는 과목이 아니니까. 자, 이런 과목은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좀 눈치껏 풀 수 있었던 문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하려고 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눈치껏 좀 풀 수 있었던 문제. 이건 눈치껏 좀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혹시 틀려도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문제긴 한데 교재에 어느 시중의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좀 눈치껏 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보듯 5번, 6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어느 책에도. 그런데 이거를 손해배상 이론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요. 자, 전 아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법령이 다 나와요, 시험에.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지 않는, 실무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문제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갈 수가 없는 부분들까지 출제가 되니 이걸 다 다루기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하고 강의하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기준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 학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7번. 다음 중 손해보험회사가 구분, 정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책에 보증보험이 정답인데요. 보증보험은 책에 사실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 1, 2, 4번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책에는 내용이 보증보험이라고 또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책임준비금 자체는 엄청 강조하면서 제가 설명했었죠. 책임준비금이 뭐예요? 내가 나가야 될 돈이니까 지금 당장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갈 돈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는 적립해야 되고 이걸로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될 금액들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들을 준비해둬야 돼요. 이 보증준비금은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액보험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죠? 변호에 변동되는데 고정되는 금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것들을 적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준비금은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주고 있고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 보증준비금, 일반 계정 준비금으로 나뉘는데 요것들을 생명보험회사는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라라고 되고 있는. 손해보험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손해보험은 그 내용이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인데 요것도 1, 2, 4번은 아마 제 교재를 보시고 우리 책임준비금을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이거 다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보증준비금을 조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이 보증준비금을 명확하게 준비하진 않았다. 그거까지 또 알고 계시고 요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아리까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패스 손사와 함께 했던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험을 통칭하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 결과 등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됐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 시상보험, 행사 종합보험 등이 있다. 이거는 컨틴전시 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컨틴전시 자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만일의 사태 뭐 이런 거지. 미리 그 사실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컨틴전시 보험은 이제 뭐 영어를 좀 영문과 졸업하신 분들이나 저 수험생 중에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니까 그분들은 이게 뭐 어렵지 않게 해석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사실 좀 찍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해석해서 문제 자체를 영문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알아두시라 그랬거든요. 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령껏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요즘에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나 온도, 경기 결과가 점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특이한 보험들이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가액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가 처음에 하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재물손사 공부하시는 분도 이 과정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차량손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이 과정을 듣는 분 계시고요. 신체손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죠. 우리 이패스 손사도 신체손사를 계속 2차 과정으로 열고 있잖아요. 자, 2차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2차 문제를 풀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임문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뒤에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 삼보험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출제되는 문제들 이외에 재물과 관계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량과 관계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2차를 필수적으로 준비하면서 1차를 병행한 수험생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차 강사기도 하니까 2차 위주의 수업과 1차 위주의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수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사상 이론 자체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2차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1차만 그냥 쭉 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처음 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1차만 쭉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차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인데 기준 금액이 달라요. 그 사망 한 명당 5천만 원 한도고요. 부상 한 명당도 사망의 한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나눠진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주는 거고, 대물은 한 사건당 1억이에요. 이 수치가 틀렸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계속 이 한도를 확인하고 푸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 그냥 1차만 보신 분들은 조금 누락시키고, 이거 뭐야, 이거 화재보험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2차 학습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차를 풀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아주 그냥 자동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 1차, 2차, 재물까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재물손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버려야죠. 뭐 자동차 보험 공부할 거예요. 2차 재물손사로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재물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이걸 위해서 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배법을 공부하실 거냐고요. 신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저랑 계속 공부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재물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거 당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공통된 부분 또 재물손사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런 문제는 맞춰야지. 그럼 반대로 신체손사들은 그거 공부 못해요. 버려야지. 화재보험, 선박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공부할 거냐고요. 2차 신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경험칙상 저도 이제 손해사정 이론을 이제 3회 했고 이제 내년 4회차째 강의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분명 적절하게 2차 관련된 문제들은 또 출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2차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 나한테 맞는 2차 공부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문제들이 나오면 가감하게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해자가 정부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를 보상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자배법이에요. 이거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보지도 않고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지. 이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정부 보장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작년 2차 문제이기도 해요. 2021년도 2차 서술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워낙 쉽게 풀 수 있었고 차량 공부하신 분도 이거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뭔 소리야 이랬겠지. 저하고 2차 공부하셨던 저희 수험생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10번 문제는.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재물손사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신체 공부하시는 분들, 차량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몰라요, 이거. 저도 신체손해사정사잖아요. 자, 이거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확인 못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한다고. 이런 문제는 제껴야지. 근데 재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 1982년 협의, 전쟁약관, 이거를 위해서 IW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해상보험이나 우리 적하보험 같은 데서 IWC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기초가 되는 약관이고, 기초가 되는 전쟁약관입니다. 전쟁약관에서 일단 다 전쟁약관이니까 전쟁과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 핵은 제외시켜놨거든요. 정답 4번인데, 핵은 왜 제외시켰냐면 워낙 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클지 몰라. 원자력 무기에 대한 면책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원자력 무기에 대한 손해는 통상의 전쟁 개념을 넘어서니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 위험으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전쟁 얘기 들었을 때 좀 성격이 다른 핵무기는 체크하실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체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재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아까 반대로 신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것과 상대되는 거니까 뭐 신체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 자, 12번. 아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보험 종목은, 자, 상법상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보험자 대위는 말 그대로 내가 줬던 것들, 야, 너에게 이득이 생긴 것들을 대위 취득하잖아요. 그 대위 취득의 두 가지.
잔존물 대위가 있고 청구권 대위가 있죠. 이거는 재물이든 신체든 다 똑같아요. 계약법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약법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도 설명했던 거고. 자, 삼보험은 원래 원칙적으로 임보험에 있어서는 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제3자에 대한 대위가. 그러나 상해보험은 우리 정답은 상해보험인데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의 취득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잖아요. 이거 법률 규정인 거고 이거는 계약법 공통된 과목이니까 계약법적인 문제.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보험사가 특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특약 재보험 계약 조항은 무엇이냐? 이 내용들은 이제 극단적인 사항들이에요. 안 좋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출제사의 자본금이 감소했고요. 채무 지급 불능 상황이 생겨났고요. 그래가지고 경영진의 변화 등 급변한 사항들이 출제사에게 생겨난 거예요. 자, 재보험 약관에 특별 약관에 주어진 조항들은 수십만 가지가 수십 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항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공부하는 건 미련. 그런데 이런 특약된 재보험 조항들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영문으로만 나왔잖아. 자, 이거 영문으로만 나왔으니까 영어 모르고 하나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뒤에도 이거 뒤에도 또 영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어 있는 문구 말고 영문으로 해석되어 있는 원문 자체도 명확하게 암기하라고 같이 보면서 눈으로 익히시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영문 이 정답 4번인데 서든 데스 클로즈인데 말 그대로 서든 데스가 뭐야? 끝판, 마지막 뒷장, 끝장 승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더 이상 뭐 뒤가 없는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하고 상충되죠. 더 이상 얘네 출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태에 봐봐요. 다 보기들을 보면 굉장히 출제자의 위기상, 출제자의 담보,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보험사 기준에서 그냥 출제자, 원보험자의 심각한 사항들인 경우엔 강제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그냥 일부를 그냥 종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재보험 약관의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교재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틀려도 뭐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로. 다만 좀 영어를 좀 이해하시고 영문을 좀 뭐 아시는 분들 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유추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아래 상황에서 A 건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자, 뭐 이건 강사님들도 막 계속 계산을 틀리게 하고 막 이래게 뭐 정오표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저하고 엄청 강조하면서 풀었던 문제고, 자, 이거는 공동보험 조항. 이 공동보험 조항을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공동보험 조항. 자, 공동보험 조항은 담보 다 안 한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요구 부보 비율이 있어요. 보통 우리 화재보험 건물을 가입하면 그 가액에 대한 전액을 가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화재로 다 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생겨나도 진화나 이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화재가 다 전부 다 아주 잿더미만 남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재가 조금 난다 그래도 일부 금방 진화시킬 수 있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을 전부 다 가입 안 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만 가입해요. 그러니까 보험사 기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일부 보험만 가입하니까 극단적 일부 보험의 결과 보험료는 너무 적어지고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의 압박은 심해지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일부 보험으로 지급하겠다. 너가 가입 그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도 비율적으로만 딱 줄 거야. 이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 공동보험 조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은 요구하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험 가입 요구 부보 비율이라는 걸 줘요. 그럼 요구 부보 비율만큼 가입을 하면 비례삭감 안 하고 그냥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요율의 형평성. 그러니까 서로 좋자 이거예요. 보험자도 너무 보험 너네 작게 들지 말고 우리 이만큼 좀 너네 넓게 가입하고 그래서 니네가 우리가 요구하는 보보 비율을 충족시키면 우리도 비율에 삭감해가지고 다 지급하지 않고 그 비율만큼은 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게. 요게 골자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계약을 풀면 우리 표준약관, 우리 국문화재보험약관은 공동보험조항, 그러니까 이 보험자가 요구하는 요구 비율을 보험가액의 80%를 가액으로 요구해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 가액 당시 보험 기간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고 발생 시 확인된 건물이 A 건물은 900만 원, B 건물은 60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의 각각의 비율들을 따주면 돼요. 자, 포괄 계약을 했잖아요. 요거 두 개를 포함시켜서 1000만 원에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 가액에 대한 기준으로 따지면 A 건물 기준으로만 계산해 보세요. A 건물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리고 B 건물은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 비율로 나눠봐요. 얘 통분할 수 있잖아요. 3대2죠. 3대2. 그럼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험 계약도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 기준으로 A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거야.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900만 원에 이 포괄해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이 결과값은 똑같아져요. 자, A 건물에만 한정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A 기준에 80%를 가액으로 가입해야 돼요. 얼마? 720을 가입해야 돼. 그런데 가입 금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600. 그죠? 거기에 사고는 얼마 난 거예요? 300만 원에 사고가 난 거예요. A 건물에. 그럼 요거 통분해봐요. 그럼 6분의 5예요. 그럼 6분의 5 기준으로 이 300 하면 얼마나? 정답은 250이 되겠지. 자,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게 산수잖아, 산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뭐 썼냐면 200으로 아마 체크했을 거예요. 뭐, 다른 학원 선생님도 이거 200으로 체크했었던 것 같은데, 뭐, 가다번 올릴 때 보면. 이거 뭐 놓친 거예요? 이 코어 인슈런스. 공동보험 조항의 국문약관의 기준 0.8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엄청 연습했던 문제. 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15번 문제. 자, 20라인, 그 서플러스 특약이에요, 이거. 재보험 특약의 한 유형이죠. 우리 계산 문제로 이거 엄청 준비했었던 문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각각 US 달러 20만, A, B 계약 두 개를 인수했다. 근데 A, B에 대한 보유 금액은 아래와 같을 때, 동특약에서 출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20라인. 이게 특징이에요. 20라인. 요게 20라인이 포인트예요. 20라인은 뭐냐면 보유 금액의 20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유 금액이 20이죠. 그러면 최고 이 사람은 많이 출제시킬 수 있는 금액은 40만 달러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20만이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는 금액은 20. 요거 빼면 총 18만 달러가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요건 달라요. 최고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20배. 20라인이니까. 그럼 16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20만이니까 출제자에게 출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 이게 16만까지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요건 간단한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서플러스 보험 자체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이 4번이 되네, 그죠? 근데 이 서플러스 보험은 이거 말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 출제, 20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 안 했었는데, 요거는 좀 체크. 이제 앞으로 뭐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의 문제들이고, 요거는 뭐 혹시 준비 안 하셨던 분들, 계산으로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자, 16번. 다음 리스크 관리 기법 중 리스크 재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이거는 뭐 강조하면서 엄청 설명했었던 문제니까. 자, 일단 리스크 관리 기법 중에 리스크 재무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거 매년 출제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손사이론 강의 시작한 이래 이 리스크 재무, 리스크 통제,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리스크 관리 자체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자, 리스크 재무는 일단 리스크 재무 이전에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통제와 이거 제어라고도 표현합니다. 리스크 제어와 리스크 재무로 나뉘어요. 그럼 지금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리스크 재무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리스크 보유와 리스크 전가로 나뉘어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면 통제는 내가 뭐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안전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손실 예방을 위해서 뭔가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나 그 위험이 너무 위험하니까 나 안 해야지 하고 그냥 아예 위험을 제껴버리고 그걸 아예 인수시키지 않는 거, 회피시켜버리는 걸 말해요. 자, 이건 다 뭔가 나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건 통제라고 말하고요. 재무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위험이 나섰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거. 보유는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입된 내 돈으로 해결하는 거. 리스크 전가는 남에게 돈을 넘기는 거예요. 남에게 나의 위험을 넘기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뭘까? 보험이에요. 보험. 리스크 전가가. 그러면 리스크 재무에 해당하는 건 보유와 전가예요. 몇 번이나? 리스크 보유, 전가. 네, BC. 2번이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엄청 강조했었던 문제, 제가.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요즘에 이 리스크 통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또 나뉘어요. 리스크 보유의 형태 또는 리스크 전가의 형태. 작년에 리스크 전가의 형태에서 또 문제가 출제됐고, 전가의 유형도 대표적인 건 보험이지만 보험의 작년 시험 문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가는 보험으로서 전가가 가장 일반적인 전가고, 계약상 전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해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면책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출제가 계속돼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재수업 들어분들은 아주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자, 17번. 다음 중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뒷부분에, 손사이론 시간에 뒷부분에 출제가 나올 것들, 과거 기출된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배상책임보험과 이 배상처분보험 성격을 제가 설명하면서 일정 부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2차, 신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책임문제 시간에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틀린 건 2번인데, 자, 이 배상책임보험의 특징들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기준, 이게 틀렸지. 배상 청구 기준이에요. 배상 청구 기준. 언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의료사고가 났다. 의료사고가 난 시점이 사고 시점이 아닌 거예요. 청구가 들어온 시점이 청구예요. 그게 배상 청구 기준과 사고 청구 기준이 나뉜다 그랬죠. 이거는 강조하면서 설명했었던 거고, 2차 위주, 또 손사이론만 공부하셨던 분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8번,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주는 것을 모두 고르신 것은, 자, 배상책임보험 자체는 뭐냐면, 일정하게 내가 배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죠. 이게 처음 듣는 분들, 또, 이제 2023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면, 배상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자동차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누가 다쳤다거나, 나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줘야 될 책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배상책임보험 모든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 피해자가 배상을 책임을 물어줘야 될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직접 청구권 제도들은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기업은 A는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 이건 공부하신 분들 그냥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의무보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만 해도 대인배상원은 의무보험. 여러분들 뭐 가스배상책임보험이나 책임금융보험은 의무 가입돼야 될 항목들이 있죠. 의무보험들이 발달되게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책임주의, 이거는 피해자에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비교하면 무과실책임주의를 체크해야 하는 건데, 요거는 또 제가 설명하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략하게, 과실책임주의는 기업에게 좋아요. 무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에게 좋아요. 가해자에게 좋은 게 과실책임주의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입증책임이란 말이에요. 입증책임이, 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무과실책임주의는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고요. 누가? 가해자가. 그러면 과실책임주의가 유리해요? 무과실책임주의가 유리해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기준에선 사회적 기능이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상으로 따지면 무과실책임주의가 정답이죠. A, B, C. 보험자 대리는 손해배상의 원칙에서 실손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거지, 이 배상책임보험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B, E.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지금 봐봐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와 무조건,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7대3 돼요. 7대3이 뭐야? 한 8대2 정도 돼요. 버려야 되는 문제 6문제, 7문제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 과목마다 재물이나 신체를 준비하는 수강생도 좀 나뉘잖아요. 그럼 각각의 나뉜 사람들마다 또 버려야 될 문제, 버리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공통의 문제들을 말해요. 저는 지금 공통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건 공통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계약법 시간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다음 중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모두 고른 것은? 아까 좀 전에 이 보험자 대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4가지가 있는데, 피보험이익, 그리고 피보험이익, 중복보험,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가를 보상해요. 자, 사고 난 당시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보상한다고요. 그 다음에 대위, 보험자 대위의 원칙을 두고 있다고요. 이건 실손보상, 손해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고, 그거 예외 제도가 있어요. 그 예외 제도를 고르래요. 내 예외 제도는 크게 4개, 3개. 기평가보험. 보험 가액에 대한 분쟁이 있으니까 그냥 보험 가액에 대한 분쟁을 정해놓겠다. 그 다음 대체비용보험.
그 다음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생명보험 보험 가액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나요? B2네 B2. 정답은 2번. 이건 뭐 그냥 기본 강의 시간 때 계약법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저도 강조했었던 문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설명하지만 미리 설명드리면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은 같이 공부하십시오. 재물손사를 하시는 분이든 신체손사 하시는 분이든 차량 하시는 분이든 다 마찬가지. 무조건 계약법과 손사 이론은 같이 믹싱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A는 보험 금액이 2천만 원인 보험에 가입 후, 2천만 원 아니에요. 이거 2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에 가입 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한 건의 보험사고로 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 디덕터블의 조건에서 아래의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금액을 설명하시오. 이건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 스트레이트 디덕터블, 직접 공제, 정액 공제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손해액에서 빼면 돼요. 그럼 손해액이 얼마나요? 300이라며. 이 300만 원에서 그냥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금액은 200. A는 200. 프랜차이즈 공제는 뭐냐면 요 정해진 설정된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가 생기면 다 주겠다. 차가 많아겠다 이거예요. 공제는 말 그대로 돈 덜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뭐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워낙 많이 설명했던 거고 이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그러면 200을 넘어가는 건 까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자, 이 직접 공제는 손해가 얼마가 나든 무조건 공제하는 거. 그럼 300의 기준에서 이건 무조건 빼는 거예요. 300 빼기 100. 이거는 200이 넘어가는 손해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럼 200을 미달하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200 이하에는 뭐 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200까지는 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200이 넘어가면 200만 1원 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럼 300 기준으로 프랜차이즈가 200이면 300 다 지금. 그래서 정답은 200, 300. 2번 문제. 2번이죠.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돼. 매년 출제돼요. 사실 이 문제도 거의. 자, 21번. 다음 중 손해사정 업무의 검정 업무, 서베이, 정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매년 출제.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산 업무 또는 검정 업무. 손해사정은 이거는 이제 조사와 관련된 보험사의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들의 문제들이죠. 근데 실무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손해사정사라면 당연히. 손해사정은 내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들. 이게 검정 업무예요. 조사 업무. 그리고 조사된 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해요.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은 손해액도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결정내서 보험금이 지급하는 건 정산 업무고 지급하는 건 정산 업무지만 요 손해액이 이만큼이 될 거다라는 요 손해액에 대한 기준들을 하는 것도 이 조사 업무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보험자가 지급하는 거, 아까 지급은 뭐라 그랬어요? 정산 업무예요.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이걸 현금으로 할지 정기금으로 할지 일시금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정산 업무. 그 다음 구상 업무라는 건 이겁니다. 돈 주고요. 이거 받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다 줬다면 받아와야 될 구상 업무도 정산 업무에 포함돼요. 근데 손해액을 아까 얘기했지. 확인하고 이제 아직 얼마 줄지는 몰라요. 근데 이만큼이 예상이 돼요. 손해액을. 그럼 이 사람의 손해액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 산정하는 과정은 이건 검정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었던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자, 봐봐요. 이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많죠. 자, 이런 거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A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재산보험의 예정 손해율이 50%였는데 그 후 요율을 조정 대상 기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요율을 하려고 봤더니 실제 손해율은 40%고 차기에 적용해야 될 예정 손해율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뭐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어렵지 않죠. 이거 공식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딱 나오는데 안 하셨으니까 A, 2, 마이너스 2 분의 2 그리고 여기다 조정계수 신뢰도. 그럼 여기서 전해져 있는 이 신뢰도는 0.5라고 줘져 있죠.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손해율이에요. 이게 0.4. 예정 손해율 0.5. 그럼 0.5 예정 손해율. 그럼 봐봐요. 이 0.5 없어지죠? 그럼 0.4 빼기 0.1 하면 마이너스 0.1이에요. 이 0.1은 수치로 나오면 몇 프로나요? 10%. 그럼 뭐예요? 원래 정해져 있던 예정 손해율에서 다음에는 마이너스 10%를 삭감한 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50%에서 10% 삭감하면 얼마예요? 40% 아니에요. 50에 10%는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럼 그거 차감 45%.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4인수. 엄청 강조하면서 문제 풀었던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23번.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배상책임보험 문제 관련돼서 계속 몇 문제씩 출제되죠. 이것도 계약법적인 문제와 책임근제의 문제, 그리고 손사이론 마지막 배상책임 파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직접 손해를 보상한, 직접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2차 자동차 보험 강의하면서 설명하는 거지만 직접 손해는 그걸로 인해서 그냥 반드시 생겨난 거. 사고 나가서 내가 다쳤잖아요. 그럼 다친 게 직접 손해예요. 그러면 소극적인 보험에 대한 소극 손해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파생된 나의 벌을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됐거나 일을 했으면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상책임 보험은 그걸 다 포함하는데 직접 나에게 주어진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배상해서 물어줌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상책임 보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원래 손해는 뭐예요? 얘한테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나한테 생겨난 거예요. 내가 직접 손해가 생긴 게 아니라.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 다음 중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 고르래요. 자, 도덕적 위태가 뭐예요? 모랄 해저드. 자, 도덕적 위험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 맞아요. 도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고가 나도 너 더 안 줄 거야. 이 얘기예요. 더 안 준다는 건 뭐예요? 사고 난 만큼 주겠다 이거예요. 그 손해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다 같은 말로. A는 무조건 맞는 말. 그 다음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상향. 이건 피해자에게 좋은 거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도덕적 위험이 생겨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재물보험의 공동보험 중 아까 봤죠? 우리 부보 비율 상향 이거 말했잖아요. 이건 아까 제가 뭘 말한 거예요? 서로 형평성 있게 맞추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부보 비율의 향상은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 요율이 비슷하게 서로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도덕적 위험과 관계없어요. 일부 손해가 줄여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2, 3번은 관계없는 거고 보험의 공제금액 상향 이거는 가능하지. 왜냐하면 직접 공제의 기준으로만 이해해봐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내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금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전액 보험으로 다 준다 그러면 그냥 막 갖다 사고 내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는 실상생활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들 차량 손해 나면 내 차 내가 망가져서 내가 찌그러졌을 때 고칠 때 내 부담금 있죠.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내가 사고가 내가지고 물어주려 했더니 내 부담금, 자기 부담금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그 앞부분은 네가 내야 돼.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2천만 원, 200만 원 나오는데 일정 부분 50만 원은 네가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겠지. 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하고 D는 일정 부분 도덕적 위태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이것도. 자, 국문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다음의 비용손해 중 재물손해보험금과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는 경우. 자,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 뭐 또 여러분들 계약법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도 이해되실 거고 약관에도 실제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 근데 책에 딱 나와 있지는 않아서 혹시 이 문제를 이거는 이제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또 구분할게요. 손해방지 비용 이거는 무조건 줘요. 가입금액이 넘어가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선의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지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고요. 막 불 끄려고 했고요. 막 소화기 막 풀어가지고 막 했고요. 이불도 막 덮어서 막 끌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들어간 비용들은 보험 가입 금액이 넘어가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권리 보존도 같은 의미죠. 내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막 택시 타고 도망가는 사람 막 잡으려고 했다고요. 뭐 어쨌건 뭔가 권리를 보존하려고 내가 애쓴 비용들. 그리고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잔존물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비를 세웠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일정한 부분들에 내가 그 목적물을 지키기 위한 잔존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들은 비용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잔존물을 제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잔존물을 제거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다 지급이 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제거하는 비용까지 이거 왜 주냐고. 이건 담보되지 않지. 2번이 틀린 비용이에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센스 있게 풀 수 있었던 문제. 26번 다음 중 보험업법 감독 규정상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이거 제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합의 제출하면 안 되지. 그치? 합의 절충 행위는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입니다. 금지행위 그리고 일정한 보상금을 확정하는 행위도 금지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 요즘에 대리 청구하면 안 돼요. 예, 이거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3번이에요. 그럼 손해사정사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는 손해 발생 시 사실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요 문제와 같이 서류 및 제출에 대한 대행,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거에 대한 대행, 이거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4번은 틀린 거, 3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가 아닌 거예요. 허용되는 행위예요. 27번, 다음 중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입증 책임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이것도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입증 책임이 뭐예요? 증명, 거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증하다, 입증하다. 그러면 이 입증 책임은 대전제, 권리를 주장하려는 죄송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라 하면 이 내용의 문구를 이해하면 쉽죠. 통지, 위험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자는 뭘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하려고 하는, 이거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해지할 거야 라는 입증은 누가 해요? 보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지.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험 사기를 입증하려면 뭐예요? 너 이거 사기잖아. 우리 돈 줄 수 없어. 라는 걸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 B, D는 다 보험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C는 열거 책임 담보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거 열거 책임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열거 책임주의는 보험자가 돈 줘야 될 내용들을 열거했다고요. 화재, 낙뢰로 인한 걸 우리는 보상합니다. 라면 내 손해가 화재로 났어요. 라는 걸 입증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야 이제. 돈 받을 내가. 돈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가 화재로 났어요. 라는 걸 누가 입증하냐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측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입증한다고요. 그럼 보험자가 권리를 주장하려는 항목들은 A, B, D 입증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이것도 뭐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8번,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순보험료법에 의한 산출 순보험료는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공부 시간에 계속 풀었던 계산 문제. 아까 예정손해율하고 이 계산 문제는 계속 풀고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매년 출제됩니다. 그러면 총 계약 건수, 이 공식을 이해하면 쉬워요. 자, 보험금 지급 순보험료 산출하는 거는 총 계약 건수 분의 사고 건수. 이거 보면 총 계약 건수분의 사고 건수 해봐요. 얼마예요? 총 계약 건수가 100만. 그죠? 동질의 100만일 때. 사고는 연간 몇 프로? 몇 개? 5개가 넣대. 그죠? 그리고 평균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예요? 1년단 기준으로 평균 지급된 보험금은 3천만 원. 그럼 이거 지금 적용시키면 돼요. 3천만 원 기준으로 총 계약 건수 5개, 연간보험료 500. 그럼 평균 지급보험금 3천. 이게 3천만 원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지워. 4개. 그럼 이거 얼마예요? 더하면 3,000원 남네? 5 하면은 15,000원. 이 15,000원이 뭐예요?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산수잖아. 이거 뭐 제 교재에도 그냥 이거 엄청 풀어봤던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 정답은 1번. 29번. 다음 중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그냥 틀려도 되는 거. 근데 하나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틀려도 되고 이거 교재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모범 답안을 뭐 저도 찾아서 4번이라고 정답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1번이 정답이냐 아니냐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원에서 그 확정 답안 나오면 1, 2, 3, 4번을 다 정답으로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못해요. 이거 버려야지. 버렸는데 운 좋게 다 정답 처리됐어요. 그리고 정답 1, 2, 3, 4번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오류죠. 문제의 오류인데 원래 체크대로라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거 두 개는 다 틀렸는데 이분들까지 다 답으로 봐준 거니까 1, 4번이 내용인데 이건 저도 확인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몰라 이거는. 이건 뭐 제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까지 어떻게 고용보험 아까 같이 고용보험 문제 또 나왔죠. 2문제 나왔죠 지금 그죠? 그리고 그 국민연금까지 하면 총 3문제 이런 거 몰라요. 나온 적도 없어. 그냥 버려야지 이런 문제들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모르겠다. 또 이제 출제자분이 또 이 문제를 듣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막 6문제, 7문제씩 내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그거 말고도 내야 될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30번. 다음 중 정태적 리스크에 대해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어요. 정태적 리스크는 뭐냐면
동태적 리스크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번 문제. 동태적 리스크, 뭐 급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정치적 리스크는 반대로. 고용한 거예요. 많이 안 변해. 이 변화의 흐름이. 리스크의 크기의 변화가 많지. 출렁출렁거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리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막 금리 올린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시장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 리스크, 화산 폭발의 가능성, 백두산 천지가 화산 폭발할 가능성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 리스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25 나고 아직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러시아는 막 강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정답은 C, D가 되네요. 그죠? C, D.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손실통제 연쇄 개념을 이용한 손실통제의 체계적 수행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건 사슬 개념이라고, 제 교재에는 사슬 개념은 없고, 그 도미노 통제 이론과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있어요. 이건 유추해서 풀어야 될 문제. 사슬 개념이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정해가지고 교재에 넣을 건데, 어렵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1번, 손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C. 그 다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람의 교육이나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나 여러 가지 안전 감시를 통해서 위태,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만약 났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가 난 사람을 구조하는 작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일정 부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노력들이 가미돼야 되고, 그리고 손실이 만약 발생한다면 최소화 발생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고, 그래도 발생했다면 구조 작업을 열심히 해라. 요 순서대로. 그 내용이거든요. 체계적인 수행 절차니까 C, A, D, E, B. 그럼 얼마나요? C, A, D, B. 4번이네, 정답이. 자, 요것도 센스 있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근데 이건 틀려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순차적인 방법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보험증권의 일반적인 법적 성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계약법과 손사이론 기본 강의에도 계속 나와 있는 내용 다 있는데, 임의증권성은 없어요.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내용. 계약법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2번. 33번. 아래 표는 부보 가능한 리스크의 손실액 확률 분포이다. 96% 신뢰도 적용 시 PML, 이건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약간 꽈서 낸 문제.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PML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그럼 신뢰도가 96% 되는 시점을 찾으면 돼요. 간단해요. 0.4죠. 0.04. 그럼 이거 34% 됐어요, 벌써. 요 4 더하면 74% 됐어요. 이거 들어오면 94% 됐어요. 여기 지점이 96% 되는 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PML은 뭐예요? 최대예요, 최대. 손실, 예상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에요. 그럼 여기 구간의 최대 손실액이 얼마예요? 700에서 1200. 그럼 정답 1200. 4번. 당연히 맞히는 문제. 이 표 보고 막 더해가지고 나누고 이럴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그럼 표 보고 요 더하기 산수만 할 수 있어서 0.96. 96%만 찾을 수 있었다면 이건 그냥 맞추는 문제. PML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죠? 이거 과거에 기출됐었는데요. 그때하고 표를 좀 바꿔가지고 내는 문제예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이건 이제 재물보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추는 문제. 신체손사 공부하시는 분들 몰라요, 이거. 네. 신체손사 공부하시는 분들 모르거나 계약법 시간에 해상보험을 좀 공부하시면 해상보험 자체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신체손사 공부하시고 계약법 그냥 가볍게 넘기셨던 분들은 풀 수 없는 문제. 틀려도 돼요. 정답은 화재인데, 충돌, 좌초, 악천후. 이거는 해상보험 고유의 면책이에요. 근데 화재는 고유의 면책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인데, 신체손상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차량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반대로 재물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해상보험의 고유 면책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계약법 시간에 깊이 해상보험을 공부하면 또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 손해사정 이론은 2차 위주의 문제들을 풀고 공부하신 분들은 훨씬 유용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와요. 그리고 계약법하고 반드시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팁을 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35번. 다음 중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아닌 것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책 사유는 돈 안 주는 이유예요.
사고가 발생해도 돈 안 주는 거. 근데 2번은 틀린 말이에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상해. 자, 원래 보험에서 중과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면책하고 있지만 상해보험은 중과실도 둡니다. 내가 술 먹고 사고 나도 돈 줘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술 먹고 가다 무면허운전 중과실이잖아요. 누가 봐도. 중과실인데도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남에게는 사고부담금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해보험 성격을 띈 나에게는 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계약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냥 당연히 맞춰야 하는 문제. 아래표에서 설명하는 재보험 계약 방식. 이건 재보험 계약 방식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 문제가 안 나왔죠, 이번엔.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문제예요. 자, 출제자가 사전에 출제 대상으로 정한 보험의 리스크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로 재보험자에 출제하고 재보험자는 이를 그냥 인수하는 거. 쿼터 쉐어 방식인데 비례 분담. 그냥 일정 부분 보험 인수를 하면 그냥 일정 비율은 다 재보험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어떤 재보험자들이 처음 신규 진입한 재보험 시장이나 또는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특약들을 많이 넣으면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제 특약 재보험이에요. 이거 우리 그거 제가 영어로 다 외우라고 그랬었고 이거는 뭐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그대로 있는 문구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대체적 위험 전가기법 중 보험 리스크를 증권화하여 파생금융상품과 연계하여 자본시장에 하는 거. 이거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거 하면서 교재에도 글 나와 있는데 보험 시장에 생명보험의 자산 유동화 증권 또 이거 캣번드 설명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영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책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냥 맞출 수 있었고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보험의 생명보험 연계증권 그러니까 보험의 형식을 띠면서 일반의 금융시장으로 전가시키는 ART의 한 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캣번드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근데 만약 이거 영문 공부 안 하시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 엉뚱한 거 찍었을 수도 있죠. 이거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2번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맞출 수 있었어요. 이거는.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불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저랑 같이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푸는 문제. 근데 이건 또 재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야 이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1, 2차를 구분하지 않고 재물, 차량, 뭐 신체 이제 비등비등하게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상 이론 자체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다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지. 자, 1번이에요. 이거 가입자가 이제 가불금은 우리 가불금 이렇게 이해하면 꼭 우리 보험의 자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의 용어라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쉽게 설명해서 가불해달라고도 하잖아요. 먼저 받는 거예요. 자,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상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땡겨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권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 이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고 자, 이거는 올해 2차로도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제가 2차 공부하시면서도 약술로도 내고 그랬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맞추는 문제지, 이거는. 자, 다음 중 배상 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를 돕기 위한 도입된 법리가 아닌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자, 원고를 돕기 위한 거예요. 원고를 돕기 위한 거면 이제 결국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리란 말이에요. 자, 전가 책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용자 책임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책임이 너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한 너한테 네 사장 있잖아? 그럼 네 사장도 책임지게 하는 우리 사용자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 연대 책임은 이거예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잘못했는데 너네가 반반 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일단 다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뭔가 피해자는 둘 중에 아무에게나 먼저 다 받고 둘의 구상관계 비율이 5대5였으니까 반반 청구하는 거 니네가 나중에 알아서 해라. 요거예요. 그리고 과실 추정의 원칙은 일단 너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에게. 과실 없음을 너가 입증해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자동차 보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책임 없음을 네가 입증해 요거거든요. 자, 1, 3, 1, 2, 4는 전부 다 누구? 일정하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명백한 게 라스트 클리어 찬스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다시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저도 이거 뭐 3번으로 체크했었는데
뭐 1번, 3번 고민해서 썼어요, 사실. 이 답 체크할 때. 근데 요거는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손해보상, 이제 책임의 법리들을 쭉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40번. 다음 중 재보험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고, 강조하고, 몇 차례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거. 기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전문적 자문 서비스를 받는 건 재보험의 아주 좋은 장점 중 하나예요. 기능 중 하나고. 인수 능력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지. 재보험을 둠으로써 보장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요만큼밖에 보장 못하니까 보험을 그럼 적게밖에 못 드는데 내가 요걸 그대로 재보험으로 들면 더 많은 보험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재보험 시장에 들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인수 능력이 확대되는 거죠. 미경과 보험료의 경감, 언더라이팅 이익의 안정화, 극대화는 다 순기능.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 문제 자체가 아주 쉽진 않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제가 뭐 한 기출 해설을 한 4번째, 3번째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올해 문제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까와 같이 막 예상치 못한 문제, 제가 뭐 버려도 되는 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매년 나와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험생들이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익숙하게 이런 거 나와도 제껴도 되는구나. 나만 모르는 거 아니구나. 다 틀리겠구나. 그리고 아까 뭐 31문 문제 같이 틀렸는데 다 전원 정답 처리해 주기도 하는 문제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보면 제가 체크하면 28문제는 제 교재에 그대로 있고 강의 시간에 제가 한 내용이에요. 28문제면 70점이거든요. 근데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서 해석해서 2차 공부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4, 5문제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7문제, 8문제는 나오지도 않는 거야. 이런 거 제껴. 근데 거기서 찍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사 이론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1차 수험 방식의 방법이에요. 공부 방식, 학습 방식, 학업 방식. 이제 제가 뭐 또 이제 2023년도 과정을 설명할 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문제 버리고 꼭 맞추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는 과목이고 시험입니다. 일단 뭐 기출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한 1시간 넘게 했는데요. 뭐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실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